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반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늦은 밤까지 피청구인은 기다리시고 밤새도록 라이브 방송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대선을 치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을 당한 건데요. 11시가 되기 전부터 뉴스 화면만을 대기하면서 가슴 졸였을 국민 여러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예상해드린 대로 8대0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차기 대선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시작한 우리 라이브 방송이 벌써 시작한 지 16회 차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바쁠 일정도 많았지만 이동 중에라도 라이브를 켜면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저도 노력했는데 그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기존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구독자에서 15,000명 가까운 구독자들이 늘어났고 저도 고단할 때도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번에 탄핵 인용 덕분에 3,000명 가까이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파죽지세로 다시 예전에 여의도 재건축조합 하던 수준의 그런 구독자 수를 곧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도 이 방송 지켜보시면서 이준석이 무슨 얘기하나 좀 지켜보다가 구독해야지 하시는 분들 이제 몇 번 보셨으면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도 힘을 내서 더 좋은 콘텐츠와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모로 의미가 깊은 날인데요. 스페셜 게스트가 저희 밤새도록 라이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예. 예, 다 아시는 분이죠. 천하람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전하람입니다. 네, 천하람 의원이 오늘 국회의원 배지를 차고 왔네요. 예, 오늘은 또 뭐랄까 의미 있는 날이고 헌재를 가는 날이어가지고 좀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자 오랜만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천하람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위원으로 갔다 와가지고 방청권 없이도 입장했습니다. 그거는 뭐 약간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4,700대 1인가? 아무튼 그렇죠, 4,000 그렇죠. 몇백 대 1의 네. 경쟁을 뚫으셔야 이제 방청권을 주는데 네. 저는 방청권을 그냥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예. 탄핵 과정에서 과연 개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맞아요. 저희가 뭐 탄핵 표결에도 찬성 표결을 하고 무엇보다도 천하람 의원이 변호사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잊고 있어요. 그렇죠. 예, 변호사 맞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리고 또 그걸 뭐 변호사로서 탄핵 심판을 해볼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없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장도 예. 되게 이 폐쇄적인 시장이어가지고 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쪽은 조금 이상한 이상하다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변호인들이 약간 조금 다양한 기존에 이제 헌법 재판을 많이 안 해보신 그렇죠.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국회 측 대리인들 보면은 굉장히 그런 쪽에 헌법 재판 쪽에 많이 하시던 분들이어가지고 저도 제 자랑 갑자기 잠깐만 하자면은 탄핵 심판을 해본 적이 당연히 없고 네. 헌법 재판은 몇 번 했는데 어. 제가 그래서 공개 변론을 1년에 헌재가 4번인가 5번밖에 안 하거든요. 탄핵 심판 이런 거 말고. 네. 제가 공개 변론을 해서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오. 국적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후속 입법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했습니까? 바로 저와 아무 상관없던 더불어민주당 시절에 조응천 의원님이 아. 후속 입법을 해서 이게 우리가 나름의 뭔가 인연이 또 이렇게 되는군요. 네, 연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과연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재판 해볼 일 별일 없는데 그럼 네. 나중에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이 생기면은 비싼 값에 이제 변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죠. 특히 그러면 아무래도 탄핵을 하는 쪽에서도 아. 할 수도 있고, 그건 얼마 돈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 예. 못 받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한 대통령이 네. 계시고 탄핵의 위기라 그러면은 한번 이제 창을 해봤으니까 또 방패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살아생전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왠지 겪게 될 것 같은 게 대한민국의 역동성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예. 이준석 대통령만 그런 일이 없다면 저는 뭐 만족합니다. 예, 저도 그러길 바라면서 오늘 네. 한번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만장일치하면 네. 소추인단은 예상했습니까? 직전에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다른 꼭 같이 소추단을 했던 분들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저나 우리 이준석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8대0 나올 거다. 네, 그렇죠. 일관된 예상을 했었는데 민주당의 분들이 그 신앙심이 깊지 못해서 계속해서 호들갑을 좀 떨었던 것 같습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5만 가지 이상한 것들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선고기를 4월 4일로 잡는 것을 보고 국회 소추단 내에서는 이거는 탄핵을 인용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었어요. 좀 지나갔으니까 조금 썰을 약간 풀자면은 일단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이 임기인데 그렇죠.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끝까지 설득을 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17일에 선고한다 이러면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여유를 갖고 4월 4일에 선고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설득이 용이하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첫째로 있었고 이것도 또 다 지나갔으니까 썰을 푸는 건데 4월 12일에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께서 스포츠 액티비티 예약을 했다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 첩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조금 있는데 걷기 마라톤 걷기 같은 거라는 썰이 한쪽이 있고 그 헌법재판소 내에 테니스장을 예약하셨다는 썰이 이게 두 가지 썰이 있었는데 어쨌든 복수의 소스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4월 12일에 어쨌든 뭔가 스포츠 활동을 하시려고 계획을 해두셨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탄핵을 여기서 기각이나 각하를 하시고 스포츠 활동을 즐기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거는 조롱의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그 나라가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국회 소추단 내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꽤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려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따귀를 맞았다더라. 구타를 당했다라는 그렇죠. 등의 이런 또 찌라시들이 돌아가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혹시 기각이라는 정보를 전해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거는 정말 그 잘못된 찌라시였던 게 그 선고기일 잡힌 직후에 소추단 회의를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의 정청래 의원은 처음 봤어요. 정청래 의원이 저한테 차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제일 호들갑이신 분이 왜 천하람 의원한테 위원들 저한테만은 아니고 이제 위원들 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좀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려야 된다. 재판관들을 자극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니 자극은 자기들이 제일 많이 해놓고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면은 조금 그래도 민주당도 좀 호들갑 모드를 조금 벗어났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간 민주당이 이번에 보면은 뭔가 굉장히 호들갑을 떨다가도 하여튼 신중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희는 이제 가끔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은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는 1%의 확률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반농담조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그렇죠. 이러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진짜 심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심각했고요. 근데 이제 그 심각성의 정도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긴 했죠. 그 이재명 대표 2심이 무죄가 나오면서 그 전까지는 진짜 5만 가지 호들갑에 막 난리였는데 그렇죠. 이게 뚝 떨어지면서 일단은
예전만큼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영배 소장 대행의 임기가 남았을 때 잡는다는 거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 본회의가 있었는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가지고 네.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법사위에 조사해봐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네. 이것도 아마 좀 그런 기류 변화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우리가 점심 때까지만 해도 바로 탄핵 표결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쪽으로 자꾸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감이 다 없는 거다 이제. 예. 그랬는데 다행히 뭐 거기도 이제 어떻게든 대통령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지막 남은 정치적 정부적 감각을 이제 총동원 쥐어짜기 해가지고 바로 표결을 하진 않고 법사위에 보내서 이제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감이 그렇다고 완전 살아있는 것도 아닌 게 오늘 같은 날에는 그냥 안 하겠다고 해야죠 사실.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여기가 자꾸 이제 자기들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어차피 대선 끝나면 2달 뒤면 갈릴 사람이거든요, 부총리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대행일 때나 뭐 이렇게 위협이 되는 거지. 경제부총리가 갑자기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저도 의아했던. 여기서 그래서 호사가들이 이제 또 찌라시를 돌리는 또 여의도의 사람들이 혹시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선 후보가 최상목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분은 뭐 엔비디아 30% 떼가겠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 뭐 전문성이 있는 최상목 같은 사람이 예. 두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최상목 대행을 탄핵시키면, 부총리죠. 그렇죠. 탄핵시키면은 셀프 여기 하야 또는 셀프 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출마가 원천 차단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것도. 예, 그래서 혹시라도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의 출마를 부총리가. 막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아. 그럼 차라리 머리가 돌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면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였다. 저는 그 정도의 머리를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오늘 제가 보니까 머리 염색은 잘하셨던데 머리를 좀 뭐 이렇게 머리를 쓰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보면요, 그 탄핵 관련해 가지고 그 읽을 때 처음부터 빈틈없이 진짜 무조건 이건 8대 0이다 느낌이 들도록 맞아요. 그 판결문을 썼거든요.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가 일단은 이제 시작한 지 한 3분 정도 지나서는 각하가 날아갔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인 게 문제가 없다가 쫙쫙쫙쫙 나오면서 네. 각하 가능성이 날아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방청 오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한 10한대 분 오신 것 같은데 눈을 감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야. 시작 전에는 이렇게 좀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심히 초반 부분 메모도 이렇게 하시면서 야, 듣다가 각하 안 한다,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약간 메모도 멈추시고 다들 이렇게 눈도 감고 이렇게 허공도 보시고 하시면서 약간 희망을 그때부터 놓으셨던 게 아닌가. 제가 어제 사우나에서 만났던 국민의힘 의원은 네. 저에게 식사 내기를 제안하셨는데, 예, 제가 어쨌든 어제 저는 내기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확신에 차가지고 내일 기각이 될 테니까 그 기각 또는 각하가 될 테니까 내기하자 그래서 제가 졸지에 밥 한 번 얻어먹게 생겼습니다. 아하. 예, 그런 상황이고 오늘 제가 또 공교롭게 국민의힘의 뭐 의원은 아니고 중요한 정치인들을 한 2분 정도 뵀는데 네. 그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자기들은 지난주쯤에 4대4 기각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믿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소스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 그래서 믿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준석은 미쳤다. 이제 이준석이 드디어 저렇게 수거 대상으로 웃음거리가 돼가지고 정계 은퇴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뭐 이거 틀렸다고 해서 정계 은퇴까지는 솔직히 좀 수거당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 이준석의 정계 은퇴를 바라면서 네. 하루 주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준석 끝났다 이제 12,400번째 뭐 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도 꿈꾸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반영한 것 같다. 아하.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제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서 어제 사우나에서 만났던 의원님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오늘 현장에서 봤다는 네. 의원들의 분위기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기각각하를 생각하고 간 거 아닙니까? 약간은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언론인 중에도 지난번 한덕수 총리 결과를 조금 맞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도 또 굉장히 세게 4대4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거기서 약간 속아 넘어간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헌법재판소가 글쎄요 뭐 역정보까지 흘려가면서 이거를 관리를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예. 헌법재판소는 한 번도 8대 0에서 안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예, 이게 예. 솔직히 지금 판결문 보면은 뭐 거의 뭐 기각이나 각하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보수나 중도 보수 계통의 헌법재판관들이 뭐 자기는 뭐 기각이나 각하하고 싶었는데 딸려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탄핵을 봐도 자기 의견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길어졌던 게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야당을 좀 질책하는 부분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넣을 것인가 네.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수 성향 재판관이면 너무 빨리 하면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것 네.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신중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내부 의견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결론은 이미 나왔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선고 이후 전문을 보면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했다.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이나 이런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등을 위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비상계엄하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혼동했다. 혼동이 아니라 의도적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대통령이네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표적으로 자책골을 넣은 게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제 김용년 장관이랑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막 티키타카를 하는 거예요. 증인신문 하는데 그때가 뭐 중요한 내용 아니고 막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성대모사 하면 안 되겠네.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통금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통금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뺐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서로 티키타카를 했는데 네. 제가 그거 보면서 네. 제가 옛날에 변호사 본능이 좀 남아가지고 네. 약간 마음이 출렁했어요. 뭐 출렁한다는 게 뭐 아껴서라기 아니라 네. 아니 이런 자책골을 왜 넣지? 왜냐하면은 어떤 내용을 넣고 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했다. 그렇죠. 전체 내용을 검토하고 어쨌든 내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고 막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결정문에도 선고하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통금을 뺐다 뭐 이런 거는 나머지 내용도 다 인용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도 다 인식하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개헌법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개헌법 전문가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개헌법을 전문가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개헌을 할 때 국회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게 그 국회를 걷는 게 게다가 그거를 그냥 병력만 보내서 뭐 보호하려고 했다 이 수준이 아니고 포고령에 아예 정치 활동을 금지시켜 버린 게 이거는 뭐 거의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했던 것 같은 게 계엄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 헌법기관을 봉쇄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마포대교, 원효대교, 서강대교를 봉쇄한다든지 예, 좀 다른 방법을 썼으면은 효과는 똑같은데 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서울의 봄 너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때 거기 서울에 보면 행주대교 막고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뭐 길목을 막아야 되는 게 원래 병법의 기본인데. 사실 여의도는 실질적인 섬이기 때문에 여의도는 그 다리 7개 도로만 막으면은 그렇죠. 예, 그런 뭐 어떻게든 들어올 수 있겠지만 색강을 통해 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설마 우원식 의장이 뗏목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으실 거고. 그건 뭐 역사 CNN에 나올 법한 아니, 그러니까요. 한데.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사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보면은 네. 내용 중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사용된 사례는 결국 이준석 사례가 아닌가. 그 중에 사실 대표적으로 잘 남아 있는 사례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준석 사례가 굉장히 귀중한 거는 그 다른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다른 의원님들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이야 그래도 못 믿겠어요. 뭐 약간 네, 당신이 그렇죠. 누군데요. 뭐 이럴 수 있는 네.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 이준석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론조사에서 인지도 조사 같은 걸 해보면은 뭐 수치 얘기해도 됩니까? 네. 예, 저희가 이제 인지도 조사 해보면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조금 덜 나오면 94%, 좀 잘 나오면 96%, 97% 나오기 때문에 네. 이준석이 뭐 국회의원이거나 정치인이라는 거를 몰라서 뭐 모르고 막았다.
현장에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있었던 게 갔더니만 여러분 아마 영상에 보셨겠지만 그 여성분이 이제 그 기동대장이었고 그렇죠. 60일 기동대장 그분이 앞에 있었고 뒤에 이제 앞에 기동대장 뒤에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 그리고 맨 뒤에가 젊은 덩치가 좀 있는 남자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그때 야 어떤 미친가 그렇죠, 이거 그렇죠. 하라고 했냐 이제 얘 이제 전부 다 이게 현행법 위반이야 이렇게 하고 막 했더니만은 뒤에 가장 뒤에 있는 20대 30대로 추정되는 기동대원들이 네. 이준석 의원님 오셨는데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인지도는 높았던 상황이었고 아, 그럼요. 옆에 사실 야당 의원 한 분과 네네. 그 여당의 안상훈 의원님 아, 예, 예. 그리고 뒤에 우리 이주영 의원님이 있어가 4명의 국회의원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네. 제가 이제 가장 난동 부리는 그걸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무전 때리는 걸 봤습니다. 이준석이 앞에 와가지고 들여다보내다 난리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경찰들 무전 때리는 거 보면은 우리 못 알아듣게 막 이제 막 용어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보면 막 윈드 토커 그렇죠. 나바호족. 나바호족이 그렇죠. 이제 일본군이랑 싸울 때 나바호족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뭐 탱크 지나면 거북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현장에서도 보면은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나름 암호화해가지고. 근데 아하. 이준석은 암호가 안 되니까 어쨌든 뭐 이준석 거북이가 난동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네. 윈드 토커 같이 그렇게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혹자들은 뭐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네. 뭐 국회 표결에 참여를 안 한 게 문제인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 표결 정족수가 확보가 되고 표결이 네. 완료가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라는 체증을 해놓은 것이 결국은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의원은 몰라서 뭐 우리가 뭐 못 들여보냈어요 이런 얘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증거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보면은 12시 50분에 제가 도착해가지고 표결이 1시 1분에 진행됐으니까요. 한 거기서 신랑이 한 10분 버리니까 표결이 그때 도착하자마자 이제 담을 넘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제가 민주당의 그렇죠. 모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네. 그리고 천하람 의원한테도 그렇죠. 얘기해가지고 안에 몇 명 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150명 넘긴 것 같다 그랬고 그렇죠. 그 민주당 의원은 170명 넘겼다고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럼 여기 이 신랑이 하면서 당당하게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하고 표결되고 나서 2시 50분에 들어갔고 1시 50분에 전 그렇죠,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하여튼간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한번 또 짚어볼 부분이 뭐냐면요. 현재 선고 이유 중에 전문 중에 살펴보면요.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거고 경찰청장한테 6차례 전화해가지고 들들 볶았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 이래서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 이게 이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날 제가 이제 살펴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앞에 나타나니까 경찰들이 어떡하지 이러고 막 특히 그 소위 MG한 그 경찰관들은 근데 경찰들이 설마 어떡하지? 당황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이게 제가 그날 비하인드 약간 말씀드리면요. 과한 것 같은데? 예, MSG 많이 친 것 같은데. 이 경찰 버스가 예. 그냥 일부러 차량만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요. 그때는 선택적 자동문 역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경찰 버스를 비스듬히 세워가지고 아하. 그 앞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뒷출입문 나오면 거긴 통과되는 구조였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의 자동문을 구축한 겁니다. 대한민국 그 경찰의 경비 훈련은 정말 잘 돼 있다는 느낀 게 뭐냐면은 일정한 시간이 되니까 버스 앞문을 열어주고 올라타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만은 네. 뒷문을 내리시면 됩니다, 의원님. 그래가지고 1시 50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러면은 아까 12시 50분에 제가 도착해가지고 막 이제 전화해보니까 170명 넘는다 그래가지고 앞에 신랑이 할 때 한 1시 20분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기동대장한테 야 의결됐으니까 니네 다 현행범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막 도발하고 했더니만은 예. 진짜요?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무전 때리고 또 이제 이준석이 뭐라 하는데 또 맞냐. 윈드 토커하고 예, 이제 또. 그래서 예. 또 이제 해서도 뭐 거북이 어쩌고 아하, 했겠죠. 그런데 네.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게 이제 제 기억에는 목 누구더라? 그 국회 경비대장 하는 경찰. 예. 목 누구 아저씨가 있어요. 예, 그분 계시죠. 뒤에 이제 그 국회 담벼락 위에 언덕 같은 곳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무전기로 이제 여기랑 얘기하더라고. 이준석이 완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해가지고. 근데 안 들여다 보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 사무처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우원식 의장님 비서실장 하는 조호섭 의원님이랑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다 김민기 총장이랑 말씀드려가지고 국회 산문인데 이 인간들이 안 들여다보내주니까 안에서 열어달라 이래가지고 와서 거기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날 진짜 4개월 딱 오늘이 뭐야? 오늘이 딱 4개월째네 지금. 아, 그렇네요, 진짜. 4월 3일이니까 그러네요. 딱 4개월 지났는데 네. 생생하게 어. 그날을 1분 단위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선관위에 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선관위 마비 시도를 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계엄을 선포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었다는 것말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망상이었다는 거죠. 망상이죠. 이거는 네가 진짜.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계엄을 때리는 게 말이 되냐 이 녀석아 이런 그렇죠. 얘기를 이제 풀어 설명한 거죠. 그리고 우리 윤석 후보님이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시지만 전 세계의 독재자들 중에 부정선거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정치인들 중에 자기가 진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선거를 이긴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가. 유례를 찾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렇죠. 내가 이긴 다음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거는 네. 그거는 아이고. 배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도 이거를 차마 그렇게 못 쓰고 그렇죠. 예. 뭐 수검표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전 투표함이 보관된 곳에 CCTV가 24시간 가동되고 이런 걸 얘기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무정선거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려요. 이준석 후보자가 옛날에 동탄 그 총선할 때 굉장히 빨리 승리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선 그렇죠. 선언을 수락 뭐 비슷한 걸 빨리 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우리가 현장에서 개표 데이터를 바로바로 보고 있다. 네. 그럼 우리 개표 참관인이 거기 나가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해킹해서 뭐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가지고 승리 선언하고 나중에 이제 개판 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번에 개표 참관인 동탄 선거에서 네. 이 개표 참관인 현장에 나갔던 사람이 예. 제가 지금까지 선거하면서 있었던 개표 참관인 중에 제일 부실했습니다. 아하. 예, 그 귀 의원실의 그렇죠. 황모 비서관이라고 그렇죠. 네. 시끄러 임마의 이제 네. 주인공이긴 한데. 이 황모 그렇죠. 비서관이 저의 친동생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렇죠. 예,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 예, 복장이 터질 때 가끔 있습니다. 예, 시끄러 임마 사건도 그거에 약간 비롯된 건데 구체적인 건 그것만 나중에 1시간 털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 그다음에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검찰이 확보한 방첩사령부 체포조 단체 조항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직위생략 이렇게 구금실설로 이동시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노상원 사령관 수첩에는 이준석이 A급 수고대상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연평도 이송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해서 사고라는 글자를 쓰고 연평도는 사실 우리나라의 전방입니다. 아주 전방이죠. 그러니까 연평도로 사람을 끌고 갈 이유는 없어요. 없죠. 뭐 월북하기 쉽게 하려는 게 아닌 이상. 그렇죠. 거기에 뭐 교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가려면 이제 남쪽 지방으로 끌고 가야 되고 이런 건데 예, 연평도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것이 애초에 가는 길에 수장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예, 그렇죠. 뭐 거기 가서 뭐 사고, 폭파, 침몰, 격침 뭐 이런 것들도 메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뭐 CIA나 KGB나 할 것 같은 그런 거죠. 정말로 이렇게 이건 그러니까 사람 싣고 가다가 되게 짬뽕된 이게 계획인 게 네. 이런 거 뭐 서해에서 무슨 뭐 이런 거 공작한다 이런 거는 사실 그 진보 진영 음모론 쪽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이스라엘 잠수함 뭐 이런 맞습니다. 거. 근데 네. 그런 걸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다양한 사상에 영향받은 분이 노상원 사령관이 역시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뭐 또 그 뭐 아무래도 그 다양한 신들한테서 그 영감을 받았던 게 아닐까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 신, 뭐 소련 신,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에서 정말 이게 너무 네. 짬뽕된 계획이라 가지고 사실 네. 우리가 실미도 영화 같은 거 보고 있지만은 왠지 국가에서 어딘가 무인도 하나쯤은 운영하고 지금도 비밀 척기 운영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평도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런 정말 실미도 같은 네. 섬이 있는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께서 네. 대통령이 되셔서 네. 몰래 저한테만 알려주시면 기밀 취급 인가가 생기면은 네. 꼭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헌재에서 선고하는 걸 보면은 또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시켰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국정원 1차장, 이제 홍장원 차장이죠. 전화해가지고 방첩사 지원해라 이렇게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퇴임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도 포함됐습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는 김명수 네. 대법원장, 권순일이었죠. 권순일 권순일 전 그렇게 대법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니 퇴임한 양반들을 왜 장악하려고 했을까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적인 보복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네. 정치적으로 살려놓은 거에 대한 사적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보다는 숙청, 그리고 정치적 인물도 아닌데 왜 숙청하려고 했을까는 약간 의문입니다.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자면은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네. 보수 진영을 절단을 내놨지만 사실 실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방첩사의 조직도 아마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고 역량이나 뭐 어떤 면에서도 제약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난다 긴다 하는 사령관들, 물론 그분들 국회에 불려 나와서 보면 저런 인간들이 사령관 해도 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네. 엄청난 주요 부대의 사령관들이 다 줄줄이 지금 다 아니 잡혀가게 노상원 같은 사람이 생겼잖아요. 육사 수석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황당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여러 역량, 특수전 역량이나 방첩 역량도 절단을 내는 아주 나쁜 대통령 아닌가 생각이 결국 이제 보수 해체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채를 지금 이제 해체하는 과정이 시작될 수도 있다. 만약에 다음 선거에서 항상 이런 방첩사나 그렇죠. 이런 대공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세력이 집권하게 된다면은 이거 다 그냥 조직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렇죠. 어느 정권에서 대북 휴민트를 싹 날려버렸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대북 휴민트가 결국 북한에 있는 우리 측 공작원들 아니면 정보원들 이런 사람인데 명단을 쓱 던져버리면은 그 사람들 그럼요. 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날리기는 쉬워도 한 번 구축하려면 수년, 수십 년이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돈 받아가지고 휴민트 하다가 그러면 한 번씩 명단 날아가서 죽는다 그러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우리 그 첩보계를 다 날려버리는 행동인데 그걸 했다는 게 참 충격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력의 또 집권도 막아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어느 정당이 이렇게 방첩 활동을 싫어하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은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정당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요. 자, 오늘 제 라이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행보에 대한 얘기도 잠시 해볼까 합니다. 과거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하여튼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엄청 배웠어요. 앞으로 정권 교체 또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일에 저희가 같이 할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예, 저분도 저렇게 파릇파릇한 시절이 있다는 것을 다시 느껴보게 됩니다. 저 때가 훨씬 더 순수해 보였고 저 때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날 저희가 건대 입구에서 윤석열 후보와 제가 공개된 장소에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아직 저 때 입당도 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저분이 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 장소를 잡는 걸 명태균 사장이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제가 잡은 게 맞고요. 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 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분이 연락이 왔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그럼 만나시죠. 근데 어차피 뭐 그 메신저 역할이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만났는데 장소를 제가 정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어디를 정할까 하다가 제 친구들한테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냐? 그랬더니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아주 재밌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왠지 저분은 지하실이나 아니면은 아하. 닫힌 공간에서만 술과 유흥을 즐길 것 유흥을 같다. 즐기신 분 같다. 그런 평가가 있어가지고 왠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저분은 왠지 술과 유흥을 방이 닫혀 있거나 지하실에서만 드셨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공개된 곳으로 가보자. 조금 상큼한 분위기로 좀 가보자. 예, 그래서 제가 예. 전날 건대 입구에 그 전날 가가지고 직접 답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고 한 곳에 가서 건대 입구에서 돌아다녔는데
바른치킨이라는 치킨집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상호 때문에 불필요한 구설수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른정당을 연두해 준 거냐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 건대 입구에 갔더니만은 뭐 철판 뭐 볶음집도 있고 한데 그래 그 치킨과 맥주를 준비하자.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 자리에 제가 이제 갔는데 아하.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500잔으로 예. 8잔을 드셨습니다. 아, 저렇게 언론인들도 있고 공개된 상황인데. 예, 그래가지고 8잔을 드셨고요. 네. 화장실을 2번 다녀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그거는 너무 강한가 그런데 네, 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저 영상이 이제 발췌된 영상인데 풀로 보면은 예. 밖에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아, 그렇겠다. 꽤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예. 대통령이 거기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밖에 유리창 밖에서 구경을 하는데 첫째, 제 친구의 분석이 맞았어요. 아하. 밖에 대중이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아, 뭐 그거는 정치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네. 이제 술발 세우시는. 아, 이게 할 말 없으면 사람이 약간 좀 그래서 어색하고 술을 많이 8잔을 먹으니까. 거의 뭐 한 1시간 만에 해치우시는 그런 그거는 쉽지 않은데. 네, 그런 상황이 예.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취기가 오르셔가지고 아까 말했던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막 이런 이제 이거 하신 건데 예,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 뭐냐 느끼냐면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꾸준히 네. 밖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밖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 광진구에 건대 입구였으니까 그 길 대각선 건너편에 그 롯데백화점 있는 곳 바로 옆에 네. 오세훈 시장님 댁이 있어요. 아,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 댁이 있는데 음. 혹시 오늘 그러면은 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최근에 되셨는데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연락을 하고 이랬는데 네. 나중에 갑자기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아, 기분이 안 좋아했다는 아, 왜 걸, 이렇게 예.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즉흥적으로 하느냐. 근데 물어보지 못하나?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그날 오지 못하셨고 아,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랬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나중에 그거를 누가 전해 들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준석이 오세훈을 대선 후보 만들고 나를 물먹이려고 하는 거냐는 의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진짜 너무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 당선된 직후였는데? 지 2달 정도 된 그렇죠. 직후였기 때문에 네. 그분이 당선된 지 3달, 4달 만에 서울시장을 던지고 대선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말이 안 되는 근데 거죠. 없는 가능성인데 도대체 어떤 멍청한 윤핵관으로 생산되는 사람이 그런 음모론을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굉장히 그런 거 한번 들으면은 아, 진짜? 후보 이준석이 입장에서 그러려고? 꽂힐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근데 좀 어지간히 말이 되는 거에 꽂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꽂혀가지고 아이고.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패싱 입당했다 이런 것들 들을 때마다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진짜. 아이고, 예,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네요. 어쨌든 그때 윤석열 후보가 저런 파릇파릇했던 시절이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아크로비스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네.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며칠 여유를 주죠? 예,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 2, 3일 정도는 시간을 두고 옮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는 봤을 때 예전에 사실은 그 당선이신 분 그리고 용산으로 옮기기 전에 한남동 관저로 가시기 전에 대통령 신분으로도 아크로비스타에 상당히 오래 계셨죠. 아, 그렇죠. 한 몇 달 계셨죠. 그래서 사실 경호상의 문제는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호처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빨리 옮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금방 옮기시겠지 했는데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게 이제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새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반려견들 때문에 아마 반려견도 굉장히 여러 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로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반려견들 때문에. 아니 아크로비스타에 잘 키우던 사람들이 왜 그러죠? 아마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강아지 선물을 아마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아마 그래서 그 개체수가 좀 늘어났을 거고 마리수가 늘어났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당 안팎에서는 처가가 있는 양평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최은순 장모의 대부분의 부동산이 지금 이제 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사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가 막 바깥에 또 새어 나와가지고 무슨 반려견 때문에 아크로비스타는 좀 그렇고 양평 갈 수도 있다.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너무 좀 이상한 얘기들인 거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려견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쯤 그 강아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인사하러 갔을 때 개 쿠션 같은 걸 이제 사가지고 그렇죠. 들고 와서 선물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 개 쿠션 하나 큰 게 그 토리 네네네. 주면 되는 거 갔더니만은 4마리가 마중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네. 그래서 더 또 네. 증오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당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분석했는데 저는 상당히 뭐 몇만 원짜리 그냥 굉장히 괜찮은 그래도. 실용적인 걸 갖다 네. 줬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루이비통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나오고 있었다. 아하.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그 집에서 뭐 사치를 한다기보다는 개를 진짜 아끼니까 네. 어쨌든 네. 개들한테 더 나은 선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하. 제 친구 아까 그 똑같은 친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했던 친구.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집에 찾아갈 때 또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센스가 좋아가지고 그 집에 내가 가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만은 그 강아지를 진짜 키운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그냥 하는 얘기인지 잘 키운지 확인해 보려면은 강아지를 평소에 어떻게 대우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솔깃해가지고 뭐냐 그랬더니만은 가자마자 강아지한테 이렇게 손을 들면은 강아지를 좀 험하게 다루는 분들이면은 도망간다. 강아지가 놀란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가보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도 강아지들이 잘 키워지고 있다는 인상. 네, 그래가지고 그런 놀라는 동작 없이 강아지들이 아무리 그래도 대선 후보 집 강아지한테 테스트해보고 좀 너무 위험한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때 그 네. 도망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네. 강아지들이 굉장히 잘 크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건 사실 두 분이 김건희 여사랑 두 분이 네. 자녀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되게 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아까 거처를 반려견 때 그렇죠. 옮길지 모른다라는 게 전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예. 대통령이 예전에 뭐 개 버리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 개 버리는 분 그 개 풍산개였나 그게? 풍산개죠. 풍산개 네. 온 것 중에 그 2마리인가 순천에 그 정원에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순천정원으로 너 순천정원 왔었나? 순천 정원에 갔더니 뭐 풍산개 있던데. 맞아요. 근데 그게 아마 그때 그 이슈가 됐던 강아지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그건 하고 아니고. 그 강아지는 제가 알기로 전주동물원이었나? 전주동물원인가? 강주동물원이었나? 아무튼 뭐 예. 그건 한번 검색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기는 규정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10일에 파면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택시설 보수, 경호 문제 등 이유로 헌재 선고하고 이틀 정도 뒤에 그렇죠. 이제 청와대를 떠났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이번 주말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현충원 안장, 그러니까 국립묘지 그 안장 권리랑 그리고 네. 나머지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좀 박탈이 되는데 그렇죠. 경호는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유지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혹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봤을 때 우리 전직 대통령 혹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또 국가적인 위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두는 것 같습니다. 무탈하게 임기를 마치신 분은 최장 15년까지 경호를 해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중간에 중도하차 파면 당하신 분들은 최장 10년까지 해서 조금 기간의 차이는 둔다. 실제로 그렇게 대통령께서 만약에 구속 상태가 되시거나 어떤 이유로 경호를 못 받는 상황이 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경우도 있죠. 그렇죠, 있죠. 네, 실제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10년 정도 이제 이희호 여사를 경호했던 그랬죠. 전례가 있고 그렇죠. 그걸 이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그런 민주당의 그런 입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다음에 연금도 이제 못 받게 되는데 원래 한 1,500 받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보수의 한 60%인가요? 한 70몇 프로 아닌가요? 70몇 엄청 높아요. 95%. 95%네요. 네, 아유, 야, 95%로 엄청 많네. 산출되는데 예. 95% 정도 받게 돼 있는데 네. 그걸 못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질문.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파면돼가지고 대통령에 해당하는 연금 못 받는데 네. 앞에 26년 동안 공무원 연금 부은 건 받을까요? 그거는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26년 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부은 공무원 연금도 상당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공무원 연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원래 아마 공무원 연금과 대통령 연금이 있으면은 둘 중에 높은 거 받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실제 1,500만 원 못 받지만은 한 5, 600은 받으시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이 70% 가까이 될 테니까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뭐 규정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문제로 파면된 건 아니니까 네. 그 공무원 연금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제 지금 그냥 일감에는 뭐 그리고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예. 뭐 거기다 김건희 여사도 자기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거기야 뭐 돈 많으시니까 국민연금을 또 납입한 게 있으실 거고 네, 그렇죠. 그거의 수령에는 전혀 아직 수령 연령이 안 되시겠구나. 그러네요. 네, 아직 네, 상당히 젊으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네요. 따지면은
공무원 연금은 유지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약간 뭐 이게 전직 대통령 예우 너무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 국립묘지 안장도 안 되고 기념도서관도 없어지고 이런 건 물론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서관 지원이 없어지는 것도 되게 타격이 크답니다. 원래 2명인가 경호관이 네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호관도 있고 그 비서관도 있대요. 예, 예, 비서관도 이제 약간 어쨌든 뭐 일정 관리도 좀 그렇죠. 해주시고 이렇게 메시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 지원 인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실은 뭐 활동할 일도 없겠지만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게 된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대통령이 뭐 연금 받고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까에 대해서 예측이 돼야 되는데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안 내시더니만 오늘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매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사진으로 만들었는데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이분의 평소 성정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온건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승복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겠지만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승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좀 평정심을 갖고 있는 상태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뭐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삐뚤어져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왠지 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그 첫 느낌 어떤 거였냐면 부정선거를 못 밝혀내서 죄송하다. 약간 그렇게 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이건 삐뚤어진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을 사실 저는 좀 받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네. 사실 안국역은 뭐 진공작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소개를 시켰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네. 한남동에도 제가 교통 CCTV로 계속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어느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 관접해서 집회나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JTBC가 중계차도 보냈는데 질문이 뭐 사람 많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없습니다. 이렇게 답했거든요. 왜 이럴까요? 그 정광훈 목사 세력이 아마 광화문으로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진영에 뭐 뿌리가 있거나 뭐 근본이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기대도 가지고 네. 어떤 활동들을 하지만 이미 결정이 되고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어쩌면 좀 약간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조금 이제 깨어지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네.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시간을 끈 게 오히려 좀 좋은 선택이었다 하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느 네. 정도 그 한창 대립이 극심했을 때 발표가 그렇죠. 나왔으면은 그런 동력이 이어졌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탄핵 반대 쪽에서 조금 기진맥진한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캡틴 아메리카 이런 사람 때문에 완전히 넋이 나가기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 그 사람?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서부지법 그 폭동을 일으킨 분들이 엄벌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어느 정도의 예방 효과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는 조기 대선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얘기 이제 그만하고 좀 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는 말씀 주셔가지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조기 대선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국이 조기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가장 먼저 후보를 선출해서 공식 발표했는데요. 눈치만 보던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이제 준비한다는 걸 공개하거나 발빠르게 재정비하겠죠. 첫째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준비 못했던 거는 눈치 보여서 그렇고 그렇죠. 민주당이 조기 대선 준비 안 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 신분을 빨리 내려야 되는 상황을 좀 우려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결국엔 저희 개혁신당이 빨리 대선 후보 선출한 거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았지만은 나쁜 선택은 아니었지 않습니다. 아주 뭐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도들 나오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물밑에서는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 사실은 개혁신당에 대해서만 너무 서두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도 사실은 사실과 다른 비판이었다. 예. 뒤에 다 여의도에 지금 사무실 다 구해놨어요. 그러니까요.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맞습니다. 밖에 드러내진 않았지만 기자들 중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 여의도에 원래 그 명당이라고 하는 그 되게 몇 군데들 있죠. 뭐 풍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고르는 곳이 있거든요. 네. 뭐 한양 빌딩, 뭐 대산 빌딩, 극동 뭐 VIP, 그렇죠. 대합 빌딩. 네.
이게 뭐 한 대여섯 개, 대선 캠프 맞습니다. 쓸만한 빌딩 대여섯 개 있는데 그거를 아마 좀 알아본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기 대선 일정이 어쨌든 6월 3일이라는 것에 노태악 그렇게 윤석열 통이 잡아놓고 싶었던 네. 노태악 그 선관위원장과 한덕수 대행이. 한덕수 대행이 논의했다고 합니다. 네. 6월 3일. 야, 6월 원래 보통 6월 초가 지방선거 하는 시기인데 아, 그러네요. 6월 3일 여름 선거입니다. 그렇죠. 여름 선거니까 좀 치르긴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반팔 입고 치를 수 있는 대선이 됐다는 거. 원래 대선이 보통 12월 19일 이런 날이라 가지고 네, 엄청 이제 돌돌 싸매고 진짜 싸매고 춥고 하죠. 이렇게 막 그 패딩 입고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이번에 의료비는 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준석 후보님이 언제 예비 후보를 등록하느냐. 예. 서류 준비는 다 거의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래 등록하려면 범죄 경력 회보서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죠. 공직 후보자용은 따로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범죄 경력 회보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오늘 경찰이 열었다고 합니다. 아. 예, 선거 오늘 확정돼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그거 나오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리겠죠. 예, 그게 예. 경찰서장까지 결제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다른 후보와 다르게 저는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서류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후보는 범죄 경력을 조회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네. 좀 더 걸릴 겁니다. 아, 그렇네요. 예. 어쨌든 근데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좀 특이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흘러나오기로는 김기현 전 대표가 네. 우리는 패족이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요. 저도 김기현 대표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패족이고 이번 대선 뭐 어차피 못 이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네, 그렇죠. 뭐 맞는 말이기는 한데 갑자기 이러시니까 저도 좀 태세 전환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럼 이제 패족이라는 건 사전적인 언어는 이제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혹시 후보를 안 내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랬으면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내줬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그럼 뭐 저희가 선거하기가 훨씬 네. 좋아지죠. 네. 윤석 후보님이 훨씬 좋아지고 네. 그리고 당위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그냥 한번 제대로 짚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가면은 그 국민의힘이 점점 오른쪽 귀퉁이로 점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원래 아이스링크 같은데 쇼트트랙 같은데 보면은 그 도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좌회전 하잖아요. 계속 이제 보면은.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우회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방향 바꿔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대형 사고 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혼란이 올 것인 게 탄핵 과정 내내 해놓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그 해놓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했던 말 이론 때문에 했던 말을 뒤집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힘들 거다. 그리고 이게 저는 오늘 쌍권이 어쨌든 헌법재판소 뭐 권영세 권성도 두 분이 네. 어쨌든 헌재결정 승복하겠다고 하고 예. 좀 이분들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어가지고 네. 역시 마지막 남은 이 법치에 대한 개념 있으신가 했는데 잘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네. 대통령을 또 만나러 가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거 내가 봤을 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늪에 이미 좀 빠져 있다 그런 느낌입니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득이 될 것이 없고 없죠. 오히려 쌍권이 만약에 당을 생각하거나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대통령 윤석열 전직 대통령 윤석열 당원에 대한 제명 절차 또는 윤리 정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끌려다닐 것 같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심지어는 뭐 꼭 이겨야 되니까 뭐 대선을 뭐 당연히 뭐 잘 치르고 뭐 저쩌고 그랬다잖아요. 예. 다들 좀 아직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태인지를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욕하는 걸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버텨왔던 판인데 네. 이재명 대표를 욕하기에는 오늘 헌재에서 판단된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가 행한 잘못들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 엄청 심하죠. 이재명 대표도 물론 굉장히 안 좋은 퇴출되어야 되는 정치인이지만 여기서 그거는 어쨌든 정치 영역, 사법 위법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 예. 입이 걸고 뭐 그렇죠. 창의적인 표현을 쓰시고 이런 거는 뭐 개인의 자질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네. 뭐 이거 계엄을 해버리니까 이거 비상계엄은 예. 답이 없죠. 왜냐하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 한마디로 반박할 수 있는 게 CNN, BBC, 뭐 알자지라 이런 데 다 나왔거든요. CNN, BBC가 바보도 아니고 엄청난 일 아니면은 우리나라 뉴스를 엄청나게 헤드라인으로 띄우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도 수많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CNN, BBC 헤드라인을 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그 CNN이 네. 계엄 터진 날 그날 저녁에 12시쯤에 생중계를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 가면 CNN 특파원이 졸다 나온 것 같은데 그 나와가지고 이 마셜 러라고 이제 그 계엄이란 게 터졌는데 예? 언론 취재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CNN이 이걸 따라야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외신은 황당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네. 당황을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황당한 일이죠. 그럼요. 네. 자, 어쨌든 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선을 4, 5주가량 하면서 최대한 관심을 끄는 게 좋다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네. 4, 5주 동안 어떤 관심을 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이 얘기를 그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약간 들었는데 네. 최대한 길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중 중에 네. 김문수 후보자로 너무 빠르게 확정되는 분위기를 피하겠다라는 의도도 좀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르게 하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로 헐레벌레 가도록 하기 위해서 네. 최대한 단축해서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 같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원들의 생각과 의원들의 생각이 좀 분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뭐 우리 이준석 후보님 더 잘 아시겠지만, 김문수 장관으로 될까? 이분의 과거에 뭐 화려했던 얘기와 뭐 김구 선생님 중국 국적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수많은 역사 논쟁 이런 거에 끌려가면 필패다 해서 김문수로 가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선을 조금 길게 해야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니 왜 약간 뭐 어쨌든 뭐 악재가 장기가 될 거란 생각 못 하고 있나 본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래야 약간 당장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본선 경쟁력을 좀 더 생각해서 후보를 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만약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경선 과정을 최소화해야 될 텐데 그래야 그 결정된 후보를 마케팅하고 이렇게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길어질 텐데 와, 경선에 진다 빼고 나면은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럴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네. 국민의힘 경선은 앞으로 저희는 선거 캠페인하는 동안에 옆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정치인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는 대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글씨를 올리셨어요. 예,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무슨 감성인지가 약간 헷갈리는데 좀 잘. 이거 할 시간 있으면은 프로필 사진부터 바꾸시지.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거 사진을 지금 놓고 계시는데 그러네요. 예, 이런 거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비상계엄 같은 일은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했던 게 뭡니까? 비상계엄을 막아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그렇죠. 우리가 결의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굉장히 심각한 일탈행위가 있긴 했지만 그걸 막아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또 탁월한 결정을 해준 것도 다 진짜 대한민국인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은 약간 내가 대선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진짜 대한민국이다, 약간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내가 곧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태양왕스러운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곤란한데. 자, 이상한 어쨌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중간에 이제 잠깐 저희가 준스톡 앱을 통해 가지고 라이브 채팅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제 대선 모드로 진입하게 되면은 준스톡 앱에서,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가는 특별 사이트에서 후원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원래 유튜브에 슈퍼챗 기능 있잖아요. 근데 슈퍼챗으로 받으면은 정치자금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스톡 앱에서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후원을 간편하게 몇 번의 클릭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테스트하는 것들을 올려볼까요? 예, 이 기능이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 뜰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다음 주 초에 이 기능을 공개할 텐데요. 그 기능이 공개되면은 많은 분들이 후원에 참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원래 후원이라는 게요, 선거 때 후원 계좌번호만 이렇게 띄고 오픈해 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통장에 돈을 이제 돈을 보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응원하시는 의미에서 본명이 아닌 이름 보내주시는 경우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뭐 예. 천하람 햄버거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맞죠, 맞죠. 천하람 햄버거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누군지 모르잖아요, 보내신 그렇죠, 분이. 그렇죠. 그런데 정치자금법상 우리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맞아요. 그 돈을 받아도 못 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자동화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슈퍼챗을 내면은 걸리거든요. 선거법에. 근데 슈퍼챗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예.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경수, 네. 김동연, 김두관, 삼김이죠. 김부겸, 김영록, 엄청 많네요. 오김이네요. 박용진, 오김. 네. 이광재, 전재수, 네. 이하 직위 생략하고요. 존칭 예. 생략하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경선에 뛰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약간은 이분들 저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비하하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1강 8약 정도 되는 느낌이다. 그렇죠. 이렇게 선거판이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어쨌든 자 개혁신당의 그럼 대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네. 예. 개혁신당과 제가 여야가 맨날 하는 해묵은 프레임 싸움을 자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재명, 윤석열의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한 3년 해보니까 정말 비생산적이죠. 그렇죠. 예, 이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뭘 얻었느냐. 극한 대립만 얻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둘 다 감옥 가지 않고 한 분만 감옥 가게 생겼지만은 그렇죠. 한 분은 또 나머지 혐의들로 고생하고 있고. 그렇고, 네, 나머지 한 분, 그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퇴출시키려는 작전은 지금 당장 가동되지 않은 것 같고, 예. 결국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거는 정치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선거로, 정치로 해야 된다. 그게 있고, 사실은 이제 두 분을 퇴출시키면서 좋은 후보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대통령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한 챕터를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기대가 솔직히 됩니다. 정치하면서 제일 깝깝한 게 네. 대통령이 이제 꼰대스러운 사람 또는 뭐 한마디로 좀 구시대적인 사람이 되면은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대한민국이. 없죠. 네.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이건 꼴통이랑은 좀 거리가 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뭐 5G, 뭐 3G 이런 거 네, 그냥 단순히 네. 용어의 문제 같기도 하지만은 평소에 그런 용어를 잘 안 들어보셨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안 하신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젊은 보좌진들과 뭐 아니면 참모들과 대화하면서 3D, 5G 이랬으면 누군가는 그렇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안 쓰시고 어디 가서 무식하다 소리 듣습니다. 뭐 그렇게. 이거는 좀 3D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해외에만 나가면 방구석 여포 같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렇죠. 굉장히 그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것.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렇게 막 해가지고 회의 자리만 가시면은 95%는 자기가 얘기하고 이러신 맞아요. 분인데 해외 가시면 그렇게 다소곳할 수가. 그렇죠. 다소곳하게 사진 찍고 나면 나올 때는 또 이게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면은. 그렇죠. 그러다가 그거 그렇죠. 찍혀가지고 올라오고.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최근에 느낀 게 물론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설전을 사실 벌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사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도 네. 하고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 영어도 잘하시고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어를 하셨지만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글로벌 감각이 떨어지는 분이 거기 앉아 계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대로 된 얘기도 못 해보고 예스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청구서 받아들고 이게 뭐야 약간 외교적 참사가 일어날 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교적 참사하니까 떠오른 일화가 예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출장 갔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죠. 네.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사전 미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서실장, 우리로 치면 정진석 실장 같은 그렇네요. 사람, 네. 그 국방부 차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 사전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띡 주더니만은 여기 보니까 무기 목록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봤더니만은 니네 대통령이 우리한테 주기로 한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K9 자주포, 뭐 K2 전차 이런 것들 다 목록이 돼 있고 한데 그래서 아니 우리 대통령 나 가는데 아무 말 안 하던데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아니라고 옛날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우리랑 전화하면서 다 이거 준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외교부 직원 같이 간 사람한테 빨리 한국에 전화해봐라. 본국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 대통령이 무슨 했는지 얘기냐. 확인해봐라. 예. 그랬는데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후보 시절에 한 거니까. 네, 그래서 예. 아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적 없다는데 우리는 지금 뻥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만은 아니다 우리 다 기록이 있다. 필요한다면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봤더니만은 후보 시절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진 장관이랑 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 전화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나 봐요. 아. 그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그대로 믿자면은. 그뭐 약간 얘기했는데 예예예 예스 뭐 예스 약간 예스 뭐 한 이렇게 거지 했을 이제 수도 있는 보니까. 거죠. 네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전화한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그 국기 막 당사 벽에다가 맞아요. 프로젝터로 쏘고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억납니다. 그거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때 한국에서 가가지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보러 갔는데 처음에는 만나는 거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난리 난 거잖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돈 들여서 갔는데 그렇죠. 네. 아니 대통령이 했다는 말 난 알지도 못했던 것 때문에 갑자기 내가 여기서 거절당하면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또 황당할 수 있죠. 예, 한국 예. 가면 얼마나 또 그 윤핵관과 이런 사람들이 저를 맞아요. 뒤통수치고 조리돌림 그때 하겠느냐. 정진석 의원, 당시 의원이었죠. 네. 뭐 우크라이나 왜 가냐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왜 가냐고 하기는 뭐 맞아요. 대통령이 가라 그랬으니까 갔죠.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그 상황을 그 뒤통수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다가 결국에는 그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던 게 제 비서실장이 박성민 의원이었는데 네. 옆에 박성민 의원 계신데 젤렌스키 그 팀을 안심시켰죠. 여기 박성민 의원이 Our President Best Friend다. 그건 사실이죠. 네, 네. 베스트 네. 프렌드다. 그러니까 네. 이 베스트 프렌드가 다 해결해 줄 거다. 하고 가가지고 저희는 젤렌스키 만나 사진 찍고 이렇게 무사히. 하여튼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외교하면서 물론 후보 시절이긴 하지만은 그런 약간 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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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식으로 외교 한번 잘못하시면은 현지에 나가서 그런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외교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너무 또 선거운동처럼 되면 안 되니까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 당장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굉장히 걱정이 많고 우리 이준석 후보님도 지적하셨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출 기지가 또 나가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 지금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인 어떤 관점 또 경제학적인 어떤 제대로 된 분석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가지고 우리도 엔비디아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30% 국가 지분해서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되도록 만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글로벌에서 이게 얘기가 안 되거든요. 미 국무부 리포트 어딘 가겠지 이상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한 번도 이제 제 학벌이나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뭐 다 알지만 얘기 안 하는데 또 뭐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예, 안 믿는 분들이 있어서 맨날 저한테 경찰 고발도 하고 이러시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가 학벌 사회라고 하지만은 미국이야말로 대학을 가는 사람과 대학 안 가는 사람의 숫자도 차이가 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로스쿨이 보편해 로스쿨 간 사람과 안 간 사람 간 사람의 차이도 크고 학비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이비 리그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차이가 크고 또 네트워크 사회죠, 굉장히. 그렇죠. 그런 게 되게 크기 때문에 가끔은 거기에 대해 굉장히 카르텔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네. 우리 법조계가 굉장히 이너서클이 강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막 300명 뽑고 이랬을 맞습니다. 때, 서울대 네. 법대생들이 그 중에 또 절반 이상 하고 그렇죠.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이 판사 출신이라도 그렇죠. 부산상고 출신의 네. 학벌이 안 되는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기억나는 그 질문 있잖아요. 검사와의 대화할 때 대통령은 몇 학번이십니까? 네. 대학을 안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을 안 나오신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거기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몇 학번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먹이자는 거죠, 사실. 작정하고 먹이고 그렇죠. 깔보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 법조계에서는 그런 게 뭐 허용까진 몰라도 하나의 문화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미국도 저는 그런 부분을 결국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가면 그런 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있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비리그나 하버드 졸업한 동문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은 어디 과 나왔니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숙사 나왔니 이런 질문. 네. 약간 그 해리포터 같은 느낌이네요. 위치 하우스 이런 식으로. 네네, 위치 하우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디 하우스다. 뭐 이런 그리핀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렇게 답하냐 못하냐가 이제 사실 아. 거기서 이제 되게 기죽이는 그런 질문인 거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저도 미국에 가서 출장 갔을 때 가끔 이제 동문 만나면 그런 거 걸고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게 사실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한 그런 제가 그렇다고 프리메이슨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하여튼
이준석이 프리메이슨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간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는 좀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 정말 그렇죠. 지금처럼 또 외교의 중요성이 지금 이 정도로 높은 경우가 잘 없으니까요. 그 제 최대한 졸업을 믿지 않는 네트워크를 분도 활용해야죠. 있지만은 네. 제 졸업을 믿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뭐 만약에 하버드 대학교에 나온 트럼프의 어떤 행정부 핵심 인사 그렇죠. 중에 저랑 똑같은 퀸시 하우스를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든 포섭해 나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그렇죠. 아니면 그 지인의 지인을 찾아서라도 포섭해 나가고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것도 글로벌 무대에서 이제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외교 전장에도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부려먹어야 되는 시기다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도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페이스북 창업자 이런 친구들은 저랑 같이 하버드에 있었던 친구들도 그럼요, 있고, 그럼요. 네. 그리고 서울과고 인맥이 실리콘밸리에 통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게요. 미국이라고 무슨 사회가 굉장히 무슨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사회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어디 출신입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누구 압니까? 네.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왜 나왔겠어요? 아 그럼요. 예,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왜 나왔겠어요? 거기서 다 인맥 찾아가지고 접근하고 페이스북에 처음에 보면 굉장히 그 인맥 관리 기능이 요즘은 그냥 그 게시물 올리고 그런 거 네. 처음에는 인맥 관리 툴이었어 페이스북이 아. 예,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럼요. 저도 국익을 위해서 네. 이준석 후보님의 가진 자원들 중에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는. 저는 다 대한민국에 그럼요. 희생할 자신이 있습니다. 희생이 예. 아니죠. 다 뽑아 그럼요. 써먹어야죠. 예. 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자 지금 갤럽 조사가 오늘도 나왔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준석 지지율 1%에서 빠졌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놀려댔는데 결국에는 오늘 또다시 1%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TK 지역에서 네. 이제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정권 연장이 57, 정권 교체가 28 이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TK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수에 대한 지지세가 있다는 건데요. 아 그럼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이준석의 전국 지지율은 1%로 발표됐는데 네. 여기서 같은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TK 지지율이 5%로 발표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TK가 전국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음 주 조사부터 점점 더 상향 곡선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사는 사실 탄핵 인용이 반영이 안 된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반영이 안 된 조사인데도 TK에서 사실 TK에서 정권 연장을 원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점점 TK에서 이재명 대표를 잡을 만한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점점 더 주목해서 볼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조사부터 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후보들이 추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려지는 후보들 중에 상당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중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TK 민심이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 나왔을 때도 그 이준석이 화교다. 뭐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이게 화교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다 화교죠. 아이유 씨도 예, 뭐 화교라고 하고. 아이유도 그렇고 뭐 그렇죠. 다 화교. 네.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현미 씨가 화교인 거 모르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아 그분은 실제 화교시죠. 예, 네. 주현미 씨 화교시고 그 배구할 때 후인정 감독. 저도 맞아요. 얘기 대표한테 들었었어요. 예, 후인정 감독도 맞아요. 화교 몰랐습니다. 출신이고 뭐 네. 이렇게 다 우리나라의 화교라고 하는 분들은 과거에 자유중국 그렇죠. 대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후 씨가 한국에는 잘 없죠. 그렇죠. 후 씨. 그 예. 삼국지 후성 정도 기억나요. 제가 정도 방송하다가 삼국지에 후성이 등장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네. 예, 엄백호, 후성 이런 그렇죠. 인물이 네. 등장하는 무력치 60 정도 되는 인물이 여기서 그렇죠. 등장할 수는 맞습니다. 꿈도 못 꿨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TK 그래서 그때도 화교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교롭게도 저희 친가가 그렇죠. 경상북도 칠곡의 맞습니다. 외관 쪽이다. 네. 라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그래서 전화위복이 됐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광주시 대종회에서 그렇죠.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때 강성범 씨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만약에 이준석 화교라고 생각하고 뭐 화교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저희 집안의 입장을 고려봤을 때 상당히 그거는 족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고 그래서 해명하자면은 이준석 화교설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제발 좀 그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과거의 얘기를 뭐 오래 할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그 되게 기뻤던 옛날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TK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당선 아니 그때 당 대표 됐을 때 TK에서도 굉장히 좋아했고 제가 되게 뿌듯했던 게 제가 이제 순천 바로 옆에 이제 보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성에서 그 광주시 그 종친회 같은 데서 당선 축하 이런 거를 걸어줬어요. 현수막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광주 이씨가 또 전라도 광주 이씨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경기도 광주죠. 경기도 광주기도 하고 뭐 그와 별개로 어쨌든 뭐 종친이고 하더라도 전남 보성에서 특정인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해 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뜻깊은 일인데 그런 거 보면 참 그 아쉬워요. 이제 이준석 후보님이 물론 앞으로도 좋은 정치 또 대한민국을 위한 걸 많이 해나가시겠지만은 그때 사실은 좀 잘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동서 갈등도 좀 많이 줄어들고 또 우리 보수 진영 자체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더 좋게 바꾸는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좀 더 고생하고 이런 거야 뭐 본인의 문제지만 언젠가는 잘 될 거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이 정치 자체가 좀 많이 오염되고 더 극한 갈등으로 가고 또 호남도 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기 어려워진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윤석열 대통령 끌어다가 어떻게든 15% 정도 된 지지율을 만들어냈고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례대표 광주시의원, 전남도의원, 전북도의원을 순천시의원도 나왔었죠. 순천시의원도 만들었는데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과가 다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보수 파괴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갤럽 조사에 눈여겨볼 거는 PK, TK 빼고는 다 정권 교체가 우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상도 빼놓고는 전부 다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요. 이렇게 정권 교체가 높을 때는 개혁신당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는 것은 어떠냐? 그게 사실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번 대선에 큰 두 개의 어떻게 보면 걸음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걸음망은 제 생각에는 이 비상계엄 일으킨 정당은 안 된다. 귀책 사유 있는 정당 안 된다로 좀 걸러지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인 거죠. 근데 정권 교체 여론으로 거르고 나서도 거기에 제 생각에 상당히 높은 퍼센트로 그래도 야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 라고 하는 이재명 포비아도 작동을 2단계로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거 거르고 저거 걸러서 이준석 이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나은 정권 교체 또 더 새로운 정권 교체 정권 교체 플러스 세대 교체 이런 걸로는 어쩌면은 저는 이준석에 의한 세대 교체 정권 교체 또 그 과정에서 저도 열심히 해서 개혁신당이 두각을 나타내는 정권 교체가 저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지율 생각해라 이런 얘기 하겠지만 60일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긴 기간이고 저는 유권자들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20대에서 정권교체가 46대, 정권연장 36, 60대에서 정권교체 43, 정권연장 4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서는 정권교체가 우세하고 60대에서는 정권연장이 우세한 것인데 뭐 예상되는 결과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20대에서 정권 연장 여론도 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이제 정권 연장보다 교체가 많은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40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정권 교체가 75, 정권 연장이 16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트리플 스코어를 넘어서 가지고 이거 뭐 거의 쿼드러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세대 이 분절, 세대 갈등 이런 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참 답답한 사람인데요. 자, 지금 오늘 5,600명 가까운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위해서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5분 뒤부터 이제 댓글창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펭귄이 화면에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구독 신청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저 이준석과 그리고 천하람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확인 후에 답을 해드리고 있고
사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준스톡 앱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확인 후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옆에 앉아있는 천하람 의원도 같이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질문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질문을 볼까요? 자, 우선 질문을 보면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할 수 있을까요? 제명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못하죠? 일단 경선할 때까지는 눈치를 후보들이 다 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경선하고 나서 제명하기에는 또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제명하지 않고는 이 탄핵 반대 여론 그것만으로는 선거를 이끌어 나가기 어려울 것이고 네.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만이 제명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후보가 됐을 때는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향단이, 그렇죠? 춘향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향단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좀 뭐 태세 전환을 좀 했죠. 그렇게 하시고 나가지고는 결국 제명을 했죠. 출당을 했죠. 했죠. 예, 그렇게 본인이 됐는데. 나가셨나? 아니, 출당을 했죠. 출당을 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친박계 저항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쩌겠느냐. 그렇지. 예, 선거 직전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문제는 쌍권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후보가 들어와서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이용해서 하거나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근데 후보가 하면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게 이상하긴 후보가 한데. 오자마자 처음 하는 게 그런 일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좀 타이밍 이상하긴 잡기가 하네요.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고 다른 지도부를 가지고 오기도 이상하고. 네. 예, 대선 자금이 한 80억 든다는데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예. 이거는 저희가 뭐 구체적인 액수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준석 그 후보님의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불효불급한 것들은 최대한 줄여가지고, 아껴서 쓰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말하면 너무 잘 속보이는 얘기지만, 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큰 정당들이나 이런 데 비해서 쌓아놓은 자산이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쓰더라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느 정도는 보여지는 것도 또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또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라든지 또 세대 교체, 압도적 새로움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많이 저희 이 대권 가도를 좀 후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질문 중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 도지, 정부 효율부처럼 복지 혜택 받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서 허위로 받고 있는 사람들 걸러내는 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는데 한국도 LH 국민주택에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각종 복지 혜택을 허위로 지급받는 경우를 성역 없이 뭐 독립유공자든 뭐 어떤 유공자든 복지 전수조사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생각 없는지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게 도지라고 하는 게요, 한국형 도지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이 이게 이분은 경영자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식 해고 스타일이라는 거는 30% 해고다. 이렇게 그렇죠. 하면은 진짜 팀별로 30% 날려가지고 바로 당일날 컴퓨터 접근 권한 꺼버리고. 심지어는 뭐 그 출근할 때 이렇게 찍었는데 막 문 안 열리고 이제 빨간불 들어오고 뭐 그런 거죠. 그 짐은 택배로 보내줄게. 뭐 그렇죠. 이런 거. 뭐 박스 한 개만 챙겨가라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들 같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바로 노동청 가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도지 같은 게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저는 사실 이제 행안부에 있는 이 실제 행정 서비스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겠지만은 배치가 효율적이냐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과거 마치 뭐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뭐 창구 인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현장 인원이 오히려 복지라는 쪽 많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한데 이런 것들이 효율적 재배치가 되고 있느냐 이런 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웬만하면은 이제 민간에서는 주문이라는 것들이 키오스크나 이런 걸로 대체되어 가고 있잖아요. 저는 행정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지하철역에 무인 발급기 같은 거 있는데 저는 사실 주민센터에 해당하는 기능은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은 요즘 지하철에 가보면은 그렇죠. 상가, 옷가게 옛날에 있던 거 이런 건 다 비어 있잖아요. 네, 네. 예, 저는 차라리 거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좋다. 접근성도 좋고. 주민센터를 그냥 위에 있는 건물 다 팔아버리고 전부 다 그 창구 업무나 이런 거 보는 거는 지하철역에 집어넣어 버리자. 그러면 얼마나 일복이 편합니까? 그렇네요.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변호사 하면서도 보면 복지 혜택을 적절하게 잘 배치하는 것과 부정수급을 잘 막는 거는 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정 부분의 부정수급을 뭐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좀 너무 누수가 많은 부분이나 부정수급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런 거를 전담해서 좀 최대한 좀 슬림화하는 그런 기구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공무원을 이게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꾸 청년 실업 해결하라고 압박 넣으면은 이 공무원들을 많이 뽑는 형태로 그렇죠.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문재인 정부가 그걸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공무원 비중이 높아지는 게 사실 뭐 자꾸 OECD 이런 얘기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도시화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10만 명당 대비 더 적게 필요한 것도 있긴 한데 우리가 맨날 OECD 대비 의사가 제일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사실 도시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 수명이 1, 2등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의사가 볼 수 있는 환자 수도 그만큼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극한의 효율충이 되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이 나라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렇죠.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극한의 효율충은 또 이준석 후보와 아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지자체도 방만한 거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정리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 지자체 제가 노원이 이제 돈 없는 지자체였는데 화성이 돈 많은 지자체이니까 그렇죠. 화성 가면 요즘 화성 시장님이 뭐 기본소득을 시도해 볼 것처럼 이렇게 맞아. 얘기하는데 맞아. 기본소득 그 자꾸 강사 부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화성이 아무리 돈이 좀 있다 그래도 그런 데 쓰는 빨리 트램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수건 사업들 해결하는데 돈을 다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막 이렇게 대표의 정책에 관심을 맞습니다. 쏟는 모양새를 좀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전성균 최고위원이 네. 되게 외롭게 열심히 그런 거 문제 제기를 하던데 정말 화성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엄발의 오줌 녹이식 그런 것보다는 안 되죠. 저는 화성은 아직까지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도시인데 이런 것들 지자체장이 너무 방만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5% 10% 득표하면 잘한 거다라고 벌써부터 질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이 위닝 멘탈리티 좀 심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야, 저는 어떻게 선거 나갈 때마다 이런 우리 지지층에서 먼저 목표치를 이렇게 50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냐. 저 동탄 선거 때 처음에 여론조사 23 뜨니까 네. 그날 거의 뭐 핸드폰 폭발했어요. 아하. 왜냐면 다들 23이 2, 3을 예상했대요. 아 그래요? 예. 그냥 그게 그 당시에 개혁신당의 다른 지지율이 후보들 그렇죠. 한 먼저 3%, 출마한 4% 사람들 나왔으니까. 지지율이 뭐 4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이준석이 아무리 잘해봤자 뭐 많으면 6, 7 이렇게 나오겠지 했는데 23 나오니까 폭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바른미래당으로도 내가 상계동에서 27% 나왔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때보다 체급이 많이 올랐는데 너무한 예상 아니냐. 예.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하. 역시 이준석을 가장 내려치는 그런 분들이 네. 오히려 너무 이준석을 아끼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지지층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저희가 또 열심히 실제로 이길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겨야죠. 당연히 이겨야죠. 이게 단순 다수제인데 이기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이상한 분들한테 지게 될 것 같아서 진다라고 하면은 큰일이죠, 그러면. 우리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자로서 내수 경제 극복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포괄적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내수는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맞아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하고는 가처분 소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동탄에서 매번 제가 듣는 얘기가 동탄에 이제 집이 이제 뭐 평수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한 6, 7억짜리 집을 두고 계신 일반적인 네. 가장이 거기에 뭐 대출을 뭐 몇 억 껴가지고 이렇게 사신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이게 이자가 한 달에 거의 뭐 1, 200 잡히는데 그렇죠. 200은 나가는 우습게 나가는 데 예, 1, 많죠. 200 정도 잡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주는 네. 거거든요. 엄청나죠. 내수를 살리려면 쓸 돈이 많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정치인들이 내는 해법이 빚을 잘 내게 해준다든지 그 가처분 소득 아니도 가처분 금액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데 결국 이자율 낮추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예, 이자율이 지금 대출 금리가 몇 년 전에 비해 가지고 한 2배 가까이로 높아지면서 사실 이자로 나가는 비용이 한 달에 100 정도씩 추가됐기 때문에 쓸 돈이 사라지고 그럼 그게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이건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동시에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고 그렇죠. 다만 저는 공적 영역에서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들을 시도해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뭐 후보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에 우리 총선 때 기숙학교 공약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물론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사교육비 지출만 없어도 좀 살 것 같다라고 그렇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숙학교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늘리게 된다라고 하면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도 줄고 당연히 저도 지금 애가 10살인데 빨리 보내버리고 싶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 예. 아들이 이걸 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직 아이를 낳기 전인 부부들 입장에서도 좀 뭐 하다가 너무 부담이 많으면 기숙학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큰 위안도 되고 내수 경계도 분명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기숙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제가 뭐 저희 어머니는 저랑 제 동생을 둘 다 기숙사 학교인 서울과학고등학교 보냈으니까 고등학교 이후로는 아이를 키울 때 뭐 아이들을 뭐 학원에 싣고 다닌다든지 이런 경험이 거의 그런 게 없죠. 없었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거의 그렇죠. 뭐 아주 절약이 되죠. 과학고가 뭐 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가면은 학부모들은 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과학고란 특수 목적고에만 이런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들 특히 저는 농어촌 지역부터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뭐 경상북도 같은 데에다가 그런 3,400명 규모 한 학년에 그 정도 되는 고등학교 한 3, 4개 정도 기숙사 학교로 먼저 투입하고 전라남북도에도 그렇게 투입하고 그럼요. 해가지고 좀 시범 사업 같은 거 해보고 전국 확대하면은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벌써 이제 천하람 의원과 얘기하다 보니까 11시 반쯤 됐습니다. 엄청 오래 했네요. 예. 2개 정도 질문을 더 받아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본 거주자입니다. 현재 모든 일본의 해외 정치 뉴스의 방향성은 국민의힘은 일본의 친함, 민주당은 반일로 이렇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 부정은 계속될 것이며 이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일본 언론사들은 대선에 크게 주목할 것입니다. 일본 언론사가 대선 시즌에 질문 던진다면은 개혁신당의 기본 입장은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실 의원님의 최신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친일 반일의 문제로 이거를 건드릴 수는 없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역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불거졌던 반도체 관련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일 관계에 큰 지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저희 방에 찾아오거나 이럴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역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희석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전에 중국이 한중 관계가 괜찮게 나가다가 사드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적 이익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뭐 이해하기 어려운 태클을 건다든지 그렇죠. 환한령 하면서 완전 경제를 아작을 내고 그러면서 그랬죠. 우리나라 네. 기업이 투자했던 것들을 다 이제 그렇죠. 사실상 몰수하는 형태 비슷하게 팔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맞습니다.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반중 감정이 세져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반중 감정은 6.25를 겪은 세대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일본에도 항상 그 점을 경고합니다. 제가 일본 외교관들 만날 일이 있으면은 이번에 주호영 대표랑 같이 출장 갔을 때 그렇고요. 네. 과거에 대해 가지고는 일본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군국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한국에서도 그런 대화를 시도해보는 움직임이 늘어날 텐데 공급망 문제나 아니면 산업 문제에 있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 당연하죠. 예. 네, 뭐 무역이나 산업 이런 거 건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두 나라인 미국이랑 캐나다도 멀어지고 있는 판인데 그거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실리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물 반잔을 따르면 나머지 그렇지. 반잔은 산업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냐의 문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술만 먹고 그냥 끝났어요. 맞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팔로우업이 잘 없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기시다랑 서로 술 먹다가 기시다 그만두고 자기는 탄핵되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진짜 보면은. 진짜 슬픈 일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술만 마신 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가서 미국은 노래만 부른 게 됐고.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친일 반일 프레임이 아니라 네. 이거 적절히 잘 소통하면서 우리 필요한 실리를 챙겨오는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자꾸 모든 말끝마다 이준석 후보님이 답이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적당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안 또는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예, 저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저희의 방침은 섰고 네. 입이 아프니까 이제 만약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천하람을 보내가지고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 하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 거의 5,600명 가까이 분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뭐 나중에 조회수 다 따지면 거의 5만 명 넘는 분들이 함께 했을 텐데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늘려가지고 저희 정치적 의견들 그리고 정책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1시
34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오늘 후원 기능도 테스트 해봤는데요. 정식 오픈하면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 12시간 지났네요. 오늘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갑니다. 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천하람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예. 내일 오후에는 천하람 의원보다 더 특별한 게스트와 기습 라이브가 예정돼 있는데요. 아니구나. 내일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내일은 라이브가 아니구나. 네. 예, 내일 토요일이구나. 예, 다음 주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원래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면 요일 감각이 없어집니다. 근데 네. 주말 중에는 저희가 또 라이브를 할 수도 있다라는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도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